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의 못다한 인연을 돌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엄마가 떠나면서 고아가 된 것 같았어요. 동생이 있긴 했지만 연락도 없이 산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 인생에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개월이 되어 가네요. 암 선고를 받고 3년을 버티셨으니 그래도 오래 사신 편이라고들 하지만 막상 엄마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공허하더라고요. 특히 동생마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혼자 치른 장례식은 정말 쓸쓸했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셨어요.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저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땐 몰랐죠. 엄마가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엄마는 더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혼잣말로 "이제 어떡하니? 미안해. 나만 잘 살다 가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셨거든요. 저는 진통제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이었어요. "다용도실 문 잠그지 마." 엄마 무슨 말이야? 다용도실을 왜? "꼭 잠그면 안 돼. 약속해." 무슨 말인지 물어도 그냥 눈을 감으셨고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그저 암투병으로 인한 선망 증상이려니 했죠. 그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장례식장에도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15년 전에 먼저 가고 엄마도 외동딸이셨거든요. 친척이라곤 멀리서 사는 고모 한 분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죠. 동네 분들 몇 명과 엄마 친구분들이 조문 온 게 전부였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참 착하게 살았어. 잘 살았으니까 분명 천국에 갈 거야." "남 도와주기도 잘했잖아. 가서 보고 싶어하던 남편 만나라 꼭." 이런 말씀만 하고 가셨죠. 그때는 그냥 엄마가 또 누굴 도와주셨구나 하고 넘겼어요. 엄마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동생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하나뿐인 아들인데 끝내 얼굴 한번 안 비쳤거든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온 새벽, 저는 동생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진우야, 누나야. 엄마 장례식 끝났어. 네가 안 와서 혼자 다 치렀어.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 기다렸어. 근데 넌 끝까지 연락도 안 받고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업 망한 게 창피해? 그게 엄마보다 더 중요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알아? 엄마가 암투병하면서도 매일 네 걱정만 하셨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근데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나도 이제 너 같은 동생 없는 걸로 할 거니까. 그리고 나도 마지막 연락이니까 그런 줄 알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분노는 가시지 않았어요. 2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솔직히 제 동생 이야기를 하자면 한숨부터 나와요. 2년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완벽히 잠적해버렸거든요. 처음엔 창피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가 암 선고받았다고 연락해도 심지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올케한테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이렇게 살 바엔 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서운한 감정밖에 안 남더라고요. 사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25년 전, 그러니까 동생이 10살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날따라 엄마가 너무 바빠서 동생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대요. 보통은 집 근처에 마중을 나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집안일이 많아서 못 나가본 거죠. 엄마, 진우 아직도 안 왔어? 제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도 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애가 올 때가 됐는데 또 오락실 간 거 아니야? 엄마는 동생이 늦는다고 걱정하다가 학교로 전화했는데 이미 하교했다는 거예요. 불안함에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방구, 오락실, 공원, 친구네 집, 가볼 만한 데를 다 찾아봤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해가 지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일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10살 남자아이, 키 130cm, 파란색 책가방, 그리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엄마는 울면서 경찰한테 설명했어요. 왼쪽 눈 밑에 점이 있고 앞니가 하나 빠져서 웃을 때 개구쟁이처럼. 경찰이 즉시 수색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 유괴 사건이 종종 있던 시절이라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죠. 첫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엄마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셨고 아빠는 밤새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때는 CCTV가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 학교 근처 편의점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동생이 그 여자를 자연스럽게 따라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3일 뒤에 동생을 찾았는데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허름한 빌라 앞에서 발견됐는데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꽤 비싼 브랜드였어요. 손에는 로봇 장난감 세트를 들고 있었고 주머니엔 과자도 가득했죠. 진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엄마가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우셨어요. 이어서 경찰은 동생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었어요. 누가 데려갔어? 어떤 사람이었어? 뭐든 좋으니까 아저씨한테 다 이야기해 줄래? 엄마 같았는데. 난 엄마인 줄 알았어요. 냄새도 엄마 냄새랑 똑같고. 무슨 냄새? 꽃 냄새요. 우리 엄마 냄새. 그래서 따라간 거야? 이상하게도 동생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거기서 아줌마랑 재밌게 놀았어. 또 갈래. 무슨 소리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지? 어? 그 아줌마 착한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어. 경찰 조사 결과 어떤 중년 여성이 동생을 데려간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그때는 CCTV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경찰에서도 그 원룸을 찾으려 했지만 동생은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너무 어려서인지 그 여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했고요. 그 아줌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응? 그냥 엄마하고 닮았어. 눈도 크고 코도 이렇게 높고. 그 사건 이후로 엄마는 동생을 정말 과보호했죠. 학교 등하교는 항상 데려다 줬고 잠시라도 눈에서 떼지 않으려 하셨죠. 고등학교 때까지도 학원 끝나면 꼭 데리러 올 정도니까요. 전 그런 모습이 어린 마음에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제 관심이 다 동생에게 가는 것도 어떨 땐 서럽기도 했고요. 엄마 창피해. 다 큰애를. 여자인 내가 더 위험하다니까. 그럴 때면 동생도 짜증 섞인 말로 얘기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애들하고 같이 갈 거야. 안 돼. 또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혼자 다닐 생각도 마. 동생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걱정은 계속됐어요. 엄마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동생이 엄마와 있는 걸 숨막혀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매일 전화하셨거든요. 진우야, 너 회사 출근 잘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엄마의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지만 동생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직도 내가 10살짜리 애로 보여요? 회사에 있을 땐 전화 그만하시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생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더 불안해했고 악순환이 계속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각자의 상처를 혼자 품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에 저는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20년 넘게 살던 그 집은 엄마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집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엄마 이제 정말 여기 없구나.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엄마가 뜨시던 털실이 그대로 있었고 테이블 위엔 독서용 안경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정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용도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설마 쥐라도 있나? 무슨 소리야?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더라고요. 이상했죠? 우리 집 다용도실은 원래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청소도구랑 잡동사니만 있는 곳인데 뭘 잠가놨을까 싶었어요. 열쇠를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엄마 방 화장대 서랍, 부엌 찬장, 현관 신발장까지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엄마 핸드백 안쪽 지퍼주머니에서 찾았죠. 왜 이렇게 깊숙이 숨겨놨을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최근까지 누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말이죠. 그 옆에는 작은 옷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여자 옷도 걸려 있었죠. 사이즈를 봤더니 꽤 마른 체형의 옷들이었어요. 화장대 역할을 하는 작은 선반도 있었는데 거기엔 기초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죠. 근데 이 브랜드를 보니 엄마가 쓰던 게 아니었죠. 엄마가 여기 누굴 재웠나? 누가 왔다 간 거야? 칫솔, 수건, 심지어 잠옷까지 완전히 누군가 살림을 차리고 간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죠. 반찬통이 2세트씩 있는 거예요. 김치통도 2개, 나물 반찬도 2개씩. 자세히 보니 반찬통에 매직으로 적혀 있었어요. 정숙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지? 엄마 친구 중에 정숙이란 분이 있었나? 애써 기억을 더듬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또 발견했죠. 낯선 여성 실내화가 엄마 실내화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사이즈를 보니 엄마보다 작은 발이더라고요. 게다가 꽤 오래 신은 것 같았어요. 밑창이 많이 달아 있었거든요. 적어도 몇 년은 신은 것 같았죠. 그리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다 보니 엄마 물건이 아닌 것 같은 많은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살았던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희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여기저기 돈도 많이 빌린 상황이라 더 막막했어요.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큰일이네. 인건비라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 자르자는 거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부터 살아야지. 게다가 작년에 확장한다고 받은 대출금 이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이자로만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죠.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빠듯했어요. 그럼 일단 엄마 집이라도 전세 놓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그건...
그 어머님이 남기신 건데. 당신 괜찮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당장 대출이자를 못 내면 신용불량자 될 텐데.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내가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 볼게. 사실 엄마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시세가 꽤 나가는 편이라 전세를 놓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정한 날, 저는 엄마 영정 앞에서 한참 울었답니다.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문의가 많이 왔어요. 역시 좋은 위치였거든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대형마트도 가까이 있고 조건이 좋았어요. 신혼부부가 관심 있대요. 조용한 분들이던데 오래 살고 싶다더라고요. 저와 오래 알았던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 부부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공무원이라고 했죠.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어머니가 사셨다고 하던데 관리를 잘하셨어요. 여자분이 집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졌죠. 저희가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학군도 좋고 해서 오래 살면 좋겠어요. 계약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봉투 겉면엔 병원비라고만 적혀 있었고요. 엄마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 싶었죠.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날은 다음 주 월요일로 정했어요. 그때까지 완전히 비워놓을게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집 구해서 다행이에요. 열쇠를 전달하고 집을 완전히 비우고 나왔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을 때 엄마의 마지막 말, 다용도실 문 잠그지 말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래도 모든 게 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편안히 돌아가셨고 집도 정리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죠.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그날도 7시부터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죠. 아이를 보내고 나니 9시쯤 되더라고요.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집안일 좀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죠. 그리고 점심시간대쯤 됐을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점심 약속 있지 않았지? 나 출발한다. 아, 맞다. 월요일이구나. 우리 12시 보기로 했지. 아우,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신혼부부가 오늘 입주한다는 것도 잠시 잊고 있었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도 많이 힘들지? 아유, 한동안 많이 허전할 거야. 그래도 이제 좀 정리됐어. 엄마 집도 전세 났고 오늘 이삿 날이야. 잘했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카페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있는데 2시쯤 되니 슬슬 가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경기도 지역 번호였죠. 여보세요? 저 집주인분 되시죠? 남자 목소리였는데 목소리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입주한 세입자인데요. 지금 큰일 났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기요. 여기 사람 살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요? 여기 누가 살고 있대요. 어떤 여자가 이 집에 있다고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상한 노숙자가 집이 빈 사이에 들어왔나 싶었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전에 저희가 이삿짐 들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나가질 않아요. 아무래도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자기 집이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손으로 잠깐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속 통화했죠. 아니, 그 사람이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미친 사람 같긴 한데 아내가 너무 무서워해서요. 경찰 불러도 되나요? 아는 분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일단 경찰도 부르세요.
제가 15분 안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너무 놀라서 친구한테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한 거지? 혹시 그 사람이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쩌지? 창밖을 보니 익숙한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이 있는 주택가였죠. 멀리서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전 혼잣말로 큰일 없게 해달라고 빌었죠. 드디어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죠. 집 앞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소란스러웠어요. 아유, 무슨 일이래? 글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경찰 불렀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이삿짐 박스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죠. 내가 이 집 주인이라니까요. 아유, 할머니 진정하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일단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죠. 현관을 들어서자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한 여자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첫인상이 참 묘했어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있었죠. 1970년대 스타일 그대로였어요. 파마 머리를 올림머리로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진주 목걸이에 브로치까지 달고 있었어요. 옷은 한복기랑 원피스였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해진 상태였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왜 막 들어와요? 내가 언제 허락했어요? 세입자 부부를 향해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세입자 아내분은 무서워서 현관 쪽에 서 있었고 세입자 남편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기가 막혀서 노망이 났나. 저기 저 여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자기 집이래요. 경찰관 두 분이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집주인분 되세요? 혹시 저분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그래, 왔네. 네가 큰딸이지? 많이 컸다. 나 못 알아보겠어?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네? 저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근데 우리 남편 어디 간 거야? 그 사람이 와야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집안을 익숙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 오래 산 사람 같았죠. 여보, 집에 이상한 사람들 왔어. 여보,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 나더러 나가라잖아.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있던 아버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우, 답답해. 저기 우리 남편 사진도 있잖아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니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남편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때 경찰관이 저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같은데 혹시 어머니가 이분을 아셨을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여자가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봐요. 이게 이렇게 다 남아있는데 누구더러 나가래? 그 안에서 오래된 혼수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릇 세트, 수저 세트, 심지어 예단 보자기까지. 딱 봐도 70년대 물건들이었는데 보자기에 수복이라는 한자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신 혼수예요. 40년 됐지만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물건을 당당히 꺼냈어요. 낡은 사진첩이었죠. 여기 우리 약혼식 사진도 있어요. 보세요. 펼쳐보니 정말 약혼식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남자 얼굴 부분만 우리 아버지 사진으로 바꿔 붙인 것 같았죠. 풀자국으로 붙여서 들떠 있더라고요.
1982년 호텔에서 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는데 결국 허락해 주셨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데. 우리 남편 잘생겼죠? 아들도 똑 닮았어요. 세입자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사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서 내보내 주시겠어요? 그때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도 치렀어요. 3개월 전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저랑 남편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이 집 잘 지키라고. 그래서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표정을 보니 그 여잔 정말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어머, 이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 사장님이 그 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이 동네에서 자주 봤어요. 항상 집 주변 서성이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머, 부동산 사장님 나 알죠? 우리 집 팔러 온 거예요? 나 절대 안 판다고 하세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김정숙 씨 주소는 여기서 2km쯤 떨어진 원룸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정되면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때 여자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 맞다. 15년 전 남편 장례식 때도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교통사고였죠. 정신 나간 사람이 정확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보고 오지 말라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뒤쪽 계단에서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이상한 여자가 와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비상계단 쪽에서 누군가를 봤었죠.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남루해서 노숙자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었죠. 그럼 그때 장례식장에 오셨다고요? 네, 갔죠. 우리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밖에서 지켜봤어요. 우리 시어머니 말은 내가 잘 들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분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예전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다고는 하던데 결혼 준비하다 파혼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애도 있었다고는 하던데. 파혼이요? 남자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그 뒤로 정신이 완전... 경찰관이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분을 아셨을 가능성이 있나요? 집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순간 반찬통에 쓰여있던 정숙이란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있던 낯선 흔적들까지도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분을 도와주셨나 봐요. 저희 엄마가 좀 그런 편이라서. 여자가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밥도 다 해주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여잔 정말로 20년 넘게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고,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자기 가족으로 믿고 살아온 것 같았어요. 겨우 여자를 진정시키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버티고 앉더니 울면서 우리를 향해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허락해줬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방으로 뛰어가더니 장롱 뒤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오래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죠. 펼쳐진 페이지에는 졸업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젊은 시절 엄마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그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함께 단체 사진에서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여기 우리 시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됐죠. 잘생겼죠? 갑자기 여자가 아빠의 얼굴을 매만지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여자분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한참 후에 연락이 닿았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늙은 남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또 거길 갔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여자의 친오빠였어요. 나이가 지긋한 80대 할아버지였죠. 40년 전 일인데 참, 그때 정숙이가 결혼 직전에 파혼을 당했어요. 상대 남자가 교생 선생님이었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죠. 정숙이 집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정숙이가 그때 임신을 했었어요. 3개월쯤 됐었는데 파혼 충격으로 유산을 했죠. 그 뒤로 완전히 정신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 남자아이만 보면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한 번은 유치원에 가서 남자아이를 데려온 적도 있었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동생 납치 사건도 이 사람이 한 일이었을까? 20년 전쯤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집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행히 그 집에서 고소는 안 했는데 그때부터 정숙이 사연을 듣고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집이... 네, 매일 이 집 근처를 맴돌았거든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이 여자를 오랜 시간 돌봤는지를요. 저희도 처음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이 정석이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집 어머니께서 편하게 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면서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 입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정숙이가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남자아이를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 집 어머니가 정숙이를 어떻게 알고 찾아냈어요. 뭐 어떻게 찾았는진 모르겠는데 정숙이 집까지 왔더라고요. 그날 제가 정숙이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정숙이를 안고 울고 계셨어요. 울었다고요? 네, 무릎같이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내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됐어요. 아들을 잃을 뻔한 엄마가 아들을 잃은 여자를 안고 울었다니. 저도 엄마로서 어떤 슬픔일지 알 것 같았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숙이를 데려갔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더 다셨죠. 무슨 조건이요? 정숙이를 가끔 보러 오겠다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가 몇 살이었나요? 10살이었다고 들었어요. 정숙이가 자기가 유산한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었거든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았으면 딱 그 나이였을 거예요. 모든 게 들어맞았죠. 25년 전 동생 납치 사건도 이 여자의 짓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아들을 납치한 사람을 왜 도와주겠다는 건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엄마라고. 아이를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여자를 아무도 모르게 돌본 거였구나. 경찰관이 저한테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님께서 이분 때문에 피해를 보셨는데도 10년 넘게 돌보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참...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결정이네요. 그때 가방을 더 뒤지니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동생의 사진이 빼곡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사진부터 중학교 교복 입은 모습, 고등학교 체육대회, 중학교 때 다닌 학원 시간표까지 수백 장이 넘었죠. 그 여자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동생 머리카락이 비닐봉지에 담겨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절 보며 말했죠. 우리 아들 요즘 어디 있어? 넌 누나가 돼서 왜 동생을 안 챙겨? 뭐라고요? 우리 아들? 그녀는 정말로 이 모든 게 진짜라고 믿고 있었어요. 40년간 망상 속에서 살면서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믿고 25년을 스토킹하며 산 거예요. 그제야 엄마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어요. 다용도실 문을 잠그지 말라는 것. 그건 이 여자가 계속 드나들 수 있게 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무슨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람을 걱정했을까? 엄마는 여자의 망상까지도 받아준 거였어요.
그건 얼마나 큰 마음이었을까요? 저녁 늦게 경찰서에 한 노인이 도착했어요. 전화로만 들었던 여자의 오빠였죠. 80대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셨어요. 정수가 제발. 그런데 여자는 자기 오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의자를 권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게 단순한 주거 침입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이가 또 그 집에 갔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 내가 죽였어요.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오빠가 여자를 말리려 했지만 멈추질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15년 전에 내가 남편 보고 싶어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여자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퇴근하는 남편을 봤어요. 여전히 멋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여자의 눈은 어느새 과거를 보고 있었죠.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그래서 나도 뒤따라갔죠. 그때 신호가 바뀌는데 여보 나예요. 정숙이에요 하니까 남편이 돌아봤어요. 날 봤죠. 근데 그 사람 눈이 커지더니 날 보고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하필 차도로 갔는데 그때 트럭이... 여자가 눈을 질끈 감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그 사람 불러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말에 여자 대신 오빠가 대답을 하더군요. 실은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인이었죠.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네, 정수기를 데리러 오셨다가 본 거예요. 정수기가 자주 남편 회사 앞에 가니까. 그 대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부인께서 정수기를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갔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정수기 손을 잡고 당신 잘못 아니라고 사고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제 동생 이렇게 된 데는 본인 탓도 있다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날 용서해줬어요. 우리 시어머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엄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엄마 집으로 갔어요. 세입자 부부는 이미 떠났고 집은 조용했죠. 그리고 다용도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쪽에 큰 상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장난감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은 레고, 로봇, 자동차 같은 장난감이었는데 아래 글씨가 있었어요. 진우 생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생 생일마다 선물이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여자가 사둔 것들이었겠죠? 그 사람에겐 여전히 어리고 귀여운 아들이었을 테니. 갑자기 동생이 보고 싶어졌어요. 2년간 연락이 안 됐지만 이번엔 꼭 통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다시 걸었죠. 하지만 역시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이혼하긴 했지만 올케라면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죠.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혹시 진우 어디 있는지 알아? 동생 이름에 자연스럽게 한숨 소리가 따라왔어요. 언니, 진우 오빠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응, 집에 일이 있어서. 혹시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미안해. 올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언니 아직도 모르셨구나. 혹시 정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세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여자 때문에 저희 결혼 생활이 다 망가졌어요. 무슨 소리야? 올케가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진호 오빠 회사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도시락까지 싸오고 아들 밥 먹여야 한다면서
경비 아저씨가 막아도 매일 왔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저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오빠가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올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식 날도 왔어요. 식장 밖에서 울고 있었대요. 진우는 뭐라고 안 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만. 근데 전 솔직히 무서웠어요. 한 번은 집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두드리면서 아들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진호 오빠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더라고요. 진우가 말렸다고? 네.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두래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흐느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그 여자가 와서 손주라고 하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진호 오빠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야? 네,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여자도 무섭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오빠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 말만 하더라고요. 엄마 부탁이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솔직히 전 아직도 오빠를 모르겠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동생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수진아, 진우 지금 어딨어?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연락 끊었으니까.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언니가 왜요? 진호 오빠 연락 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동생은 오랜 시간을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도 잃고 가정도 잃으면서까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킨 걸 알았죠. 누나로서 그동안 아무것도 같이 나눠 갖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죠. 올케와 통화를 끝내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동생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누나. 진우야,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전화도 안 받더니. 부동산에서 문자 남긴 걸 봤어. 그분이 또 집에 찾아왔다고. 동생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이혼했다며. 동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엄마와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럼 엄마가 그분을 돌봤다는 것도 사실이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도 부탁했어. 동생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누나, 나 정말 힘들었어. 날 진짜 아들로 믿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런 문제라면 나한테, 아니 수진이한테라도 설명했어야지. 뭐라고 설명해? 뭐 미친 여자가 날 아들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리고 동생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그때 동생이 봉투 하나를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엄마의 편지였죠. 그 안에는 그 여자가 진우의 친모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의 필체였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죠. 여태껏 정신 나간 사람이 동생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편지가 손에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나도 작년에 알았어. 엄마가 임종 직전에 말해주더라고. 그리고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엄마는 담담히 진실을 털어놨더라고요. 정숙이는 아빠와 파혼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대. 하지만 이미 아빠는 나와 결혼한 상태였지. 정숙이는 아이를 지우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비밀리에 아이를 낳았어. 바로 그 아이가 진우야. 하지만 정숙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거든.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니까. 그건 내 잘못도 있어. 그래서 진우를 아들로 키운 거야. 그럼 엄마는 언제부터? 동생이 차분히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납치됐을 때 알게 됐대. 내 아들 돌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엄마가 그래서 그분을 쉽게 미워할 수 없었던 거야. 내 진짜 엄마였으니까.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그런 사람을 혼자 돌봐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엄마가... 그 사람도 어렴풋이 알았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집착했겠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엄마가 왜 끝까지 그 여자를 지켰는지를요. 누나, 나도 이제 알겠어. 왜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지, 미워할 수 없는지. 정말 피는 못 속이나 봐. 예전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엄마였어. 동생과 단둘이 엄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근데 진우야, 어떻게 받아들였어? 네 친엄마라는 걸. 나도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동생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을 회상하면서요. 엄마가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눈빛이 정말 간절했어. 그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정수기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2명의 엄마가 있다고. 동생이 눈물을 닦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 그 미친 여자가 내 친엄마라니 솔직히 싫었어. 엄마가 또 뭘 했어? 근데 엄마가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아이마저 빼앗기고 정신까지 잃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 내가 태어날 때 그분이 3일 동안 안고 놓지 않았대. 그래서 강제로 떼어놨다고. 그래서 납치까지 한 거구나.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되찾으려고. 응. 엄마가 그 마음을 안 거지. 엄마도 나를 잃을 뻔했으니까. 동생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분노도 했고 부정도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운명을 줬냐고. 근데 엄마가 매일 설득하더라고.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아이라면서. 그분은 낳아줬고 엄마는 날 키워준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생 표정이 무겁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보라고도 했어. 처음엔 싫다고 거부했는데. 만났어? 응. 엄마 병실에서. 날 보자마자 엉엉 울더라. 아들은 잊은 적이 없다면서. 이상하게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 그냥 불쌍했어. 40년을 망상 속에서 살면서도 날 잊지 않은 그 마음이. 동생의 눈물에 저도 함께 따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미안해.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누나한테 이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 누나도 이미 엄마 잃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창피했어. 내 친엄마가 그런 사람이란 게. 그리고 더 이상 누나하고 같은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더라고. 진우야, 그런다고 우리가 어떻게 남매가 아니야. 2년 동안 그분 돌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근데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남편의 첫사랑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고 그 여자까지 품어준 거잖아. 그럼 널 대신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거니까. 응. 그래서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어.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 동생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분이 내 친엄마라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다 받아들였어. 사실 내가 할 일을 엄마가 대신했던 거잖아. 엄마가 자기가 못다한 일을 내가 마저 해달라더라고. 그분도 내 엄마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세입자 문제를 정리한 뒤 그분 오빠를 따로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죠.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저도 더는 못하겠네요. 자그마치 50년이에요. 50년 동안 혼자서 정수기를 돌봤어요. 동생과 전 조용히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병원에 보내려고요. 정신병원 말이에요. 입원 동의서예요. 이미 병원도 알아봤고 다음 주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어르신, 그래도 더는 못 봐줘요. 제 나이가 몇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수기를 어떻게 봐요. 20대 때부터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누가 정신병자 동생 있는 집에 시집 오겠어요. 정말 나도 할 만큼 다 했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40년을 혼자 감당했어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 제 월급 대부분이 정숙이한테 갔죠. 더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정숙이 포기하려고요. 그때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턴 제가 돌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왜? 제 친엄마니까요. 제가 해야죠. 순간 어르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네, 모두가 유산된 줄 알았지만 몰래 낳은 아이가 저예요. 지팡이를 놓고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세상에, 그 애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잘 컸구나. 네,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어요. 혹시 가족분들한테 뺏길까 싶어서 비밀리에 저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가족도 모르게 낳았다고 했어요. 그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석이가 혼자 그런 일을... 우리는 유산한 줄만 알았는데...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몰래 낳았대요. 하지만 키울 순 없었으니까.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돌볼게요. 이제 삼촌은 쉬세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매일 약 챙겨야 하고 망상도 심하고 아무나 못해. 알아요. 2년 동안 저도 지켜보긴 했어요. 저희 어머니 부탁이었지만요. 그리고 예전에 병원에 가셨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힘 닿는 데까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동생이 삼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친엄마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맡겨주세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 함께 돌볼게요. 두 사람이 동그래진 눈으로 동시에 절 봤어요. 누나가? 당연하지. 진우 너 혼자서는 힘들 거야. 우린 남매잖아. 같이 해야지. 하지만 누난 가족도 있고 엄마가 했던 일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지. 그분도 우리 가족이니까. 삼촌은 감격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정숙이가... 참 우리 정숙이가 복이 많네.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빨리 병원 입원은 취소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모실게요. 동생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네. 우리 정숙이 잘 부탁합니다. 굽은 어깨가 좀 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순간이셨죠. 동생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동생과 저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돌봤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제가, 그리고 다음 주는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약은 다 챙겨놨어. 냉장고에 반찬도 만들어뒀고. 고마워 누나.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망상 속에 살았고 폭력적일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특히 동생을 볼 때면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오곤 했죠.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찾아왔어요. 누나 어떤 것 같아?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은데 약도 잘 먹고. 동생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흐뭇하게 보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너 그런 말도 할 줄 알았어? 솔직히 처음엔 누나가 못할 줄 알았어. 누나한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처음엔 걱정되긴 했지. 근데 이젠 가족 같아. 너랑 가족이면 나랑도 가족이지.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누나가 없었으면 나 혼자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남이니? 남매잖아. 당연한 거지. 그때 거실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맑은 눈으로 우리를 봤죠. 고마워. 이 늙은 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돌봐줘서. 순간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러더니 우리 손을 한쪽씩 잡았어요. 알아. 너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삼촌이 된 어르신도 자주 찾아와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장 봐왔다. 정숙이 좋아하는 과일도 샀고 너희 좋아하는 것도. 삼촌 힘들게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애쓰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오늘은 나한테 맡겨.
떨리는 손으로 장을 봐오고 가끔은 우리를 대신해서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죠. 정수가 오빠야, 알아보겠어? 오늘은 표정이 좋아 보이네. 오빠?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 창가도 못 갔지? 그래, 너 때문에 못 갔다. 그건 또 어떻게 안 돼? 가끔 삼촌을 알아볼 때면 두 분은 손을 잡고 울다가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삼촌이 우리한테 이러더라고요. 50년 동안 정수기가 나한텐 짐이었는데 이젠 가족이 된 것 같아. 저희도 그래요. 처음엔 부담이었는데 이젠 진짜 가족이에요. 너희 어머니가 보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니.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랜 시간 지켜온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전 세입자 부부를 설득했어요. 동생의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고 싶어서였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두 사람은 넓은 이해심으로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이 집에 계셔야 맞을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들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3개월 뒤에 엄마 집으로 동생 어머니를 모셨어요. 동생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삼촌이 그 모습을 보더니 더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정수가, 이제 진짜 네 집이 됐구나. 너 말년에 무슨 복이냐 정말.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엄마가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 아빠가 품고 간 평생의 죄책감과 미안함, 또 자식을 향한 기다림과 외로움, 우리가 이어받은 용서와 화해, 이 모든 게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엄마가 남긴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동생하고 저 정말 잘하고 있죠? 두 분이 못다한 인연의 책임은 저희가 잘 이어갈게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빠도 죄책감 내려놓고 편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